아 도현이 머리가 커서 가리네. 그래서 머리 좀 친다고. 됐다. 이 2시간 수업인데 제가 죄송스럽게 시간 가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좀 일찍 끝나면 마무리하고 중간고사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버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하고 중간고사 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과서 27페이지. 자, 어저께 예고했던 대로 순서가 좀 틀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수행평가해 주셨던 거 그거 한번 발표하고 그 단어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어저께 뭐 했지? 그 나무요. 한까지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네? 아니 어. 저 그 나무 태워야지고 크기 뭐 멋지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뭐 나오는 플로지스톤. 플로지스톤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문 과학 분야의 화학학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생명과학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할 거고요. 물리학이 사실은 제일 멋있는 거죠. 과학사에서는. 요거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좀 와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할 건데 지구과학은 사실 제가 여담으로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라고 그랬어. 지구과학은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이제 지질학하고 우주과학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상의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기말고사는 요 네 가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 화학 이야기였는데 화학 중에서 이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뭐냐? 그 물체가 탈된 물체 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걸 플로지스톤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이 플로지스톤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없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산소가 붙어서 연소하는 거야. 누가 얘기했어? 라부아즈에가 얘기했어. 이제 다음 주에는 하겠지만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게일 이삭이라든지 아보가드로라든지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돌턴, 멘델리예프 뭐 그런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수업으로 와서 오늘은 과학이란 무엇인가 대단원의 제일 마지막 주제였죠. 과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죠. 네. 관찰은 무슨 의존성이 있어? 경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찰해. 그걸 무슨 의존성이라고? 아는 것만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관찰에 그래. 진로 선택 과목인데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라. 네. 이론 의존성. 이론 의존성. 자기가 아는 만큼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관찰은 객관적이지가 않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 보다가 제 알고리즘에 이게 뜨길래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원칙 알지? 네.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피사체. 다큐멘터리 대상이 되는 이 애들한테는 관찰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관여를 하면 안 된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고 이게 뭐 인문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연철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자연사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사자한테 잡아먹히네. 불쌍해. 그래서 사자를 치워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고민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위인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긴 한데 저 때는 위인전하면 생물학은 파브르, 물리학은 에디슨 그랬거든. 근데 영준이가 읽는 위인전, 당신들도 읽었겠지만 Y 시리즈. 뭐 보면 막 손흥민도 나오고 박지성도 나오고 그러거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누구니? 구달. 제임 구달이 뭘로 유명한? 영장 생물학자로요. 생물학자도 유명해. 생물학자 중에서 생태학자인데 행동주의 생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심리학, 행동주의 했었잖아.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야. 마치 방금 전에 화면처럼 다큐멘터리 작가처럼 이렇게 그냥 관찰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연구가 의미 있었던 거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접 이 집단 속으로 들어갔죠. 사진처럼 교감했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찰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통의 과학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 과학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고찰해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건 과학인가? 과학적 방법에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설빈아 좀 도와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뭐니? 네가 썼잖아. 뭐 그냥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혹시 들어보셨나?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뭐야? 되게 무식하게 설명할게.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혼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툭 건드리면 깨져가지고 그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독약병을 같이 넣어놓는 거야. 그럼 이 고양이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어요. 아, 존재조건 하나 더 있구나. 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는 죽어요. 그러면은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놔두면 이 상자는 죽어있는 걸까? 아니, 이 상자가 아니라 이 고양이는 죽어있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사실 50%죠. 살았어요. 이 안에 고양이가 건드려가지고 독약을 깨버렸는지 독약병을 깨버렸는지 아닌지 확률은 50%다. 하지만 살다 죽다가 50%의 확률로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지. 그럼 이 50%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양자역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게 무엇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내가 2학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왼쪽 그림은 전형적인 과학자의 모습이죠. 네. 전형적이지 않구나. 너무 이쁘다. 실제로 대학교 실험실에 이렇게 이쁜 애는 없어요. 사진 촬영을 위한. 아무튼 이 사람 과학자입니다. 이 영화 본 사람? 저요. 고마워. 어떤 거 느꼈어? 일단요, 그 문어가 크는 걸 보면서 약간 애착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영화 혹시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습니다. 나의 문어 선생님. 제가 문어 보고 울었던 유일한 영화입니다. 이 이후로는 문어 숙회를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려고 집에 왔어. 자기 고향에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뭐 하던 일이 그거라서 어쩔 수 없었는지 자기 아들하고 같이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 집 앞에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 그러다가 문어를 한 마리 만나요. 근데 그 문어가 너무 재밌어서 그 문어를 이제 찍어요. 근데 찍다가 며칠 동안 계속 찍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어하고 교감을 해요. 문어는 굉장히 IQ가 높습니다. 문어가 실제로 이 사람하고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 이상한 생각하지 마. 사랑에 빠져.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신기하지.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과학자 또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입장에서 되게 잘못된 행동이죠. 네. 자연계에 관여했잖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훨씬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지. 상도 받았어. 이 다큐멘터리. 그럼 이건 맞는 행동인가 틀린 행동인가? 에 대한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던 뒷거리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거 내적 접근법하고 외적 접근법 차이점 한 번만 더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학하고 다른 학문의 관계,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지금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여러분들 해주셨던 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특별한가, 과학과 인문학 소통이 필요한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하나 할게. 과학사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내적 접근법. 내적 접근법이 뭐였어요? 과학을 과학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책, 그 다음으로 나온 책, 그 다음으로 나온 책, 그 다음으로 나온 책, 학문을 그대로, 과학을 오롯이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그 전의 과학과 그 다음의 과학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걸 우리가 내적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외적 접근법은 뭡니까? 옆에 한눈을 좀 파는 거죠. 이 오솔길을 가는데 종의 기원이 나오려면 종의 기원 어디니? 프린키피아구나. 프린키피아가 나오려면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저께 써준 사람 중에 누가 그것도 있던데 대포를 얼마나 잘 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관여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을 한다. 과학은 과학 본연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걸 외적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 주제별로 이렇게 봤는데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건축도 나오고요. 심지어 수학도 나왔어요. 나는 과학하고 있는데 수학도 나왔어요. 심리학도 나오고요. 선박도 나왔어.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지 않니? 선박은 과학인가? 그지? 나왔어. 그리고 식품조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천문역학 하고 있으니까 역학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관심 있는 친구들 컴퓨터 공학 관련돼서 있습니다. 주제를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보긴 좀 그런 것 같고 한 두어 명 정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강제로 시킬까? 너 이거 할래? 선박이 궁금합니다. 그치. 재현아. 그치. 어필하고 싶지. 재현이가 뭐 했는지 어떤 의도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할래? 앉아서 할래? 나와서요. 아까 너 발표하면 100점 준다고 그랬잖아. 좀 애매하게 80점 정도라고 그랬잖아. 고집부리네. 그럼 마음의 준비. 해볼 사람. 태현이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해볼 사람. 눈 마주쳤잖아 우리가. 눈 마주치면 한다고 했어. 네. 동현이가 한번 동현이가 뭐 했냐면요 콘크리트 부대했지.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콘크리트랑 건축 기술에서 주제를 정했고요. 일단 로마 시대 때 그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됐냐면 그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도로랑 수로 그런 기술을 약간 그 건축 공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변태 마냥 계속 이제 그 더 좋은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랑 그 석회랑 계속 섞다 보니까 이제 그 그 화산재랑 암석, 물, 석회를 섞어서 그 지금 있는 콘크리트보다 아마 더 단단하고 질 좋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로마 콘크리트가 왜 질이 좋은 콘크리트냐면 그 로마 쪽에 있는 화산재가 일단 그 큰 역할을 하고 그 전에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전에는 그 석회가 이제 그냥 쓸모없는 그냥 잡 재료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연구를 했다가 그 석회에서 그 콘크리트가 그 실험을 하는데 콘크리트에 이제 균열이 생겼을 때 그 생석회에서 이제 이 균열이 생긴 다음에 석회석이 이제 고열에 노출됐을 때 이제 그 생석회로 알려진 물질을 생성하면서 그 물이랑 같이 이제 반응해서 이제 그 균열이 점점 생석회가 생성되면서 이제 채워지는 걸로 이제 채워지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화산재가 큰 여기서 도움을 주는데 그 화산재가 이제 포졸란이라고 하는데 그 포졸란과 그 이제 그 재료들이 반응해서 여기서 이제 그 콘크리트가 이제 더 단단해질 수 있게 용액을 생성하는데 그 칼슘 포화 용액이라는 걸 생성하면서 기존보다 이제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왜 한쪽만 보는 거야? 이쪽하고 안 친하니? 네, 아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왜 내적 접근이야? 지금 종현이 네가 한 거 내적 접근이라고 지금 설명한 거지? 예. 응. 그걸 이야기해 줘. 네. 이게 이제 로마 때 그 뭐지 다른 지역을 정복 그 더욱더 계속 그 견고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그 콘크리트만 해서 점점 발전돼가고 있는 그래서 내적 접근법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연구한 거야? 이제 로마 때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다니면서 그 길이 이제 편해야지 그 군대들이 이동 속도도 빠르고 피로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도로와 수로를 그러면 그거는 외적인 곳에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모호하지. 네. 그거 캐치하려고. 지금 종현이가 얘기한 거 과학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 콘크리트 공구리 칠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 공구리 치려고 해도 요거 몰라도 칠 수 있는 거잖아.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네. 됐어.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시비를 좀 걸려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적 접근법으로 하나 쭉 가고 외적 접근법으로 하나 쭉 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는 지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는 걸 거 아니니? 그러면 내적 접근이 아니라 외적 접근이 돼버리거든. 근데 그런 스텝들이 좀 꼬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나 그런 거 꼬였다. 설명해줘. 제 걸로. 선호는 심리학으로 했어요. 심리학이면 과학하고 상관없는 거 같죠?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영어로 피지컬로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과 영혼 사이클로지. 사이콜로지. 네. 피시콜로지는 무리였다.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사이코는 그 마음과 영혼을 뜻하는 사이코와 학문을 뜻하는 로지가 합성되면서 생겨난 그런 용어인데 먼저 이 심리학 발전의 구조는 그 빌헬름 분트라는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조주의 심리학은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의 요소는 감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말했고요. 근데 거기에 비판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마음과 구조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이 심리학이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나오는데 가시적인 행동적 측면만이 우리에게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말했던 행동주의 학파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기가 나오면서 인지혁명과 인지과학이 촉발시킴에 따라서 임지심리학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임지심리학에서 발전된 그 임지심리학에서 그 fMRI 같은 의학적 그런 발전, 외적인 발전에 따라서 신경심리학이라는 좀 뇌 과학자들이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좀 내적인 접근보다는 외적인 접근이 좀 더 들어간 심리학이 아닌가, 여기서 좀 오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해돼요? 안 돼? 지금 스토리텔링의 중심은 구조주의에서 시작했지. 구조주의라는 게 뭐 구조주의가 뭔지는 나도 몰라. 구조주의 다음이 뭐야? 기능주의. 그 다음이 행동주의. 이렇게 지금 진행되죠. 그러다가 지금 현대 심리학은 뇌과학이랑 같이 접목이 된다. 요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맞지? 요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과학만, 그 심리학 영역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시 구조주의면 뭐냐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뇌과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럼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해주는 거잖아. 공학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기술적인 도움에 의해서 심리학이 또 다른 지평을 여는 거지. 네? 그럼 이건 내적으로 봐야 돼, 외적으로 봐야 돼. 거기에서 지금 스텝이 꼬인 거지. 그래요. 한 명만 더 들어볼까? 나 되게 잘했다. 너 되게 잘했다. 근데 왜 눈 피하고 있어? 너 어제도 칭찬했잖아. 잘했다. 칭찬했어. 칭찬만 받았구만. 하는 거야? 참이 네가 할래? 원자 모형 이거 되게 스탠다드한 건데. 한번 해봐. 재현이가 마무리 해줄 거니까. 저는 양자역학의 성립과 수용을 둘러싼 과학사적 연구에 대해서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에 대해 각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내적 접근법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던 하나의 불변하는 법칙으로 자리 잡던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는 지금까지 1900년대에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그거에 반감을 가진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문과인 저는 모르지만 여기 이거 많잖아요. 흑체 복사 실험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양자 이론을 소개하였대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막스 플랑크가 제시한 그 흑체 복사 실험을 통한 양자 이론의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 그 일을 지어받아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그 후에 뭐 보어 아는 사람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해서 양자역학에 대해 힘을 실어줬고, 그 보어의 제자인 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또 행렬역학이라는 사람으로 양자역학을 계속 연구했대요. 고전역학을 반대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러더퍼드라는 사람의 이론이나 또 뭐 콤프턴 효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과학에 들어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논리적 전개의 흐름으로 인해 지금의 입자에 관한 물리학의 기초 이론인 양자역학의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게 내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접근법은 이런 과학자들의 이론의 전개의 흐름과는 별개로 1920년대
양자역학이 등장했는데 그때의 성립과 수용이 과학자들의 논리적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유행하던 비결정론적 이런 사상이 선호되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양자역학이라는 한 학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외적 접근법입니다.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합리성, 진보, 근대성, 유물론을 취하던 경향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진 논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보는 게 해서 연구한 게 외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완전 잘했지. 좋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쉽게 생각하면 과학자들의 시간 순서대로 쭉 열거를 하면 그냥 내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시작해서 이게 쭉 그냥 독일의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맥스웰이 어쩌고 프랑크가 어쩌고 해서 좀 왔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됐다. 이렇게. 근데 제가 설빈님 거 좀 잘했다고 하는 이유 좀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거든. 내가 모르는 거 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거든. 양자역학이나 이런 현대화학이나 현대물리학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쪽에서 만들어져요. 난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설빈이 거 리포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 얘네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졸라 망했잖아. 우리 독일 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독일이 아니고 무슨 공화국이었지? 바이마르 공화국 야 우리 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다 폭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야. 희망이 별로 없는 거야. 세상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과학도 되게 불확정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불확정성. 그렇게 좀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플랑크가 흑체 복사 실험을 한 거는 뭐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물리학 중에서 연력학이 또 그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용광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철 주조 뭐 이런 걸 좀 잘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흑체 복사 연구들을 좀 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사회적인 연구. 재현아 마무리해줘. 마무리 준비됐지? 네, 일단 주제는 선박인데요. 내적 접근법으로는 이제 이 배가 약 8,000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풍나무 배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발견됐고 원시 시대 대표적인 전박으로는 뗏목배, 통나무배, 가죽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사용되었던 통나무 배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 한 토막의 통나무로 만든 배에서 여러 토막의 통나무를 이어붙인 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차 이제 배들이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도와 돛을 장착해서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젓는 선박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더 발달하면서 바이킹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이킹은 이제 도시였고 돌을 사용했고 배의 양옆에는 이제 방패나
사람과 바람의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증기선이 개발되면서 30년 뒤에 증기의 신호가 태서양을 건너는데 성공하면서 증기선이 이제 실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또 발전을 해서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증기 기관선을 넘어서 디젤 기관선, 증기 터빈선 등 배들이 대형화되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게 제작이 되고 지금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잠수함, 항공모함을 포함한 다양한 배들이 개발되어서 바다를 누비고 있다. 내적 접근법 한 거지? 네. 오케이. 외적 접근법. 일적 접근법.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8,000년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00년 전부터 풍나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이제 하천과 강을 건너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탔다고 하고요. 배는 교통수단이자 사냥과 운송수단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양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네. 뭐가 이상했어? 그걸 얘기해 줘. 그래야 다음 주제에 넘어갈 거야. 인중을 왜 자꾸 만지는 거야? 우유는 좀 건강. 왜 그래? 수영기를 주셔서 그래? 왜 외적 접근법으로 하려니까 뭔가 좀 막힌 것 같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왠지 다 그랬거든. 내 잭이 맞는데. 잘했어. 잘했대. 오케이, 좋아. 잘했어. 자, 요 파트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나 인문학 관심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셨으니까 느낄 거야. 야, 내적 접근법으로 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스토리라인에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니? 재현이가 처음에는 원시 시대에 그냥 나무 연결해서 물에 뜨기만 하면 배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 돛하고 노를 붙였다 그랬잖아. 왜 붙였어? 조금이라도 더 멀리 있는 바다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이제 강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이렇게 둥실둥실 떠서 가기만 하면 됐어.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그냥 둥실둥실 뜨다가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 힘을 역행하기 위해서 노로 이렇게 저어도 보고 돛으로 바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멀리 가려고 했던 거잖아. 멀리 가려는데 성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노도 많이 달아보고 돛도 여러 개 달아보고 한 거지. 바이킹 이야기 나왔잖아. 바이킹 되게 재밌어. 야, 바이킹 그 배 본 적 다 있지 않니? 바이킹 배. 아니 타봤습니다. 아, 그렇지. 타봤지. 우리 월드컵에서 타보지. 바이킹 배 되게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 되게 못 그렸다. 노가 이렇게 막 달렸잖아요. 실제 바이킹 배는요 들고 뛸 수 있대. 바이킹들은 되게 간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강 가다가 육지 있다가 저기 또 바다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고 가다가 육지 있어. 그럼 배를 버리는 게 아니야. 들고 뛰어. 흘려가. 그 다음에 또 강에서 좀 내려가 또 쳐. 그러니까 최고의 그 해적질을 하고 다녔던 거 아니니.
여기다 뭘 막 실어? 아니 그런 거 없어. 막 가가지고 그냥 삥 뜯어 먹는 거야 그냥.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적인 작품법하고 외적인 작품법은 뭐 1960년대, 1950년대 그때 유행했던 과학사의 연구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과학사 학자들도 되게 좀 고민스러웠던 거야.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아 무슨 말이냐? 다 버무러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나온 거야. 사회적 구성주의의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골상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골상학? 네.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럽의 애들이 막 프랑스가 아니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막 제국주의를 하면서 아프리카 막 식민지를 만들잖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만들면서 논리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백인이 다른 유색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거기 원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정복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받아들이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슬프게도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하얗고 이런 애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야. 원래 천선적으로 이게 똑똑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흑인들은 되게 못난 애들이야. 알았니? 너희 유색인종들은 되게 못난 애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과학이니?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독립돼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 과학이나 기술이라는 게. 그걸 해석하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아까 설빈이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그 불확정성의 미래에 관련돼서 학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사를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이 정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과학은 특별한가? 제가 개인적으로 문과를 좀 많이 까잖아요. 네. 근데 문과를 까는 인터넷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봤는데 저기 끝에 사회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 근데 사회학자 옆에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심리학자가 사회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학? 그거 응용심리학이잖아. 그냥 사람의 행동을 그냥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거잖아. 너 핫발이야 핫발이. 근데 생물학자가 그 옆에서 심리학자를 보면서 야 심리학? 야 그거 생물학 응용한 거잖아. 그 뇌과학 좀 응용해가지고 그것도 과학이니? 막 이런 거죠. 근데 옆에 화학자가 있어. 화학자가 이제 생물학? 야 그거 화학 응용한 거잖아. 너 생명과학 시간에 맨날 화학식만 쓰고 자빠졌잖아요.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그래. 어휴 바보. 야 다 이거 물리학 응용한 거잖아. 물리학은 에너지인데 너희들 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 누가 있니? 수학자가 있어. 어휴 휴인신들. 여기 형 이상학적으로 수학자. 수학이 좋네. 수학은 고고한 학문이야. 그리고 그 밑에 물리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좀 지상계 이제 사회학자들이 있어. 역사학자 어디 있니?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맞아 틀려? 틀립니다. 아니잖아.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읽어볼래? 이 사람 누구야? 얼굴 보면 다 알아야지. 홈트. 오! 콩트. 가비. 콩트 들어봤니? 얘들아 여러분 내가 오늘 수행평가 마감일이다. 네. 오늘 수행평가 마감일이다. 지금 한 8명 된 것 같은 의미를 보니까 내세요. 오늘 중에 다시 그 책을 읽으면요. 뭐 이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책을 읽으면 책 앞에 날개 있잖아. 책의 날개. 거기에 작가 얼굴이 있어요. 작가 얼굴 혹시 보니? 아, 네, 몇 번씩 보기. 그래. 작가 얼굴도 좀 보면서 책 읽어. 혹시 알아? 너희들 대학 갔는데 대학 교수님이 작가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저기 누구니? 그 무슨 책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있잖아. 그 책을 쓴 양반이 서울대 교수님이어가지고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그 책을 읽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보세요.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콩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콩트는 뭘로 유명해? 개그?
우리 상태 이렇다잉. 나도 이과니까. 홈트는 실증주의로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모든 학문은 다 과학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 사회는 과학이 아니야? 과학이라는 거야. 실증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객관적 절차를 밟으면 그건 과학이라고 한다. 요 사람은 파울로 페이아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되게 포장포장하게 생겼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학문은 전부 다 과학이 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다. 내가 하는 게 너희도 할 수 있고 내 후대에도 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요거 한번 읽어볼래? 다른 기호도 있는데. 독일어요? 비셴샤트.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학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과학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학문이 곧 과학이고 과학이 곧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아직은 미성숙된 사람이라서 문과 애들을 기본적으로 좀 까긴 하지만 과학이 고고한 학문은 아니에요. 사회학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했었던 거죠. 이거 잘 안 보이나? 이거 뭐야? 이거 읽어봐. 흑토로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염소를 음에 생각하니 시에를 쓰는. 정의란 저스티스니 비피니션.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니? 눈이 녹으면 이제 봄이 봄이 온다. 물이 된다. 나도 상변화가 더 마음에 들거든. 이런 것들. 이것도 얘기했지. LIF. 삶이란 무엇인가니 철 리튬이. 철 리튬은 저 알아. 펑션은 뭐야? 기능이 함수. 그래서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학생할인이랑 통신사 할인 받으면 한명 이거 다 봤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해줄게. 미안한데 너희들 계산법을 못 믿겠어. 저희 계산 안 하실 거예요? 그 계산 제가 한번 해볼게요. 4만 원에 3인 세트 10% 할인하면 36,000원, 통신사 15% 할인하면 36,600원, 고등학생 할인까지 10% 하면 27,540원, 단 부가세는 별도이므로 총 3294원. 한 사람에 1,098원씩 내. 완전 매력 있어. 저기요. 저 음악표 좀. 난 영문과학부 3학년 2반 김태희야. 과학부? 이과? 그녀가 이과. 내 마음을 처음 흔들어 놓은 그녀가 이과라니. 나의 과치여. 무엇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좀 이따 할게요. 네. 봤지 않니? 봤어요. 근데 이제 문과 이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들을 뭐 사회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이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뭐냐면 솔라카우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네 알아요. 스윙 때. 여기 위에 이제 영상은 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위에 태양열 패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 꽂는 곳이 있어. 그리고 여기 소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소 모양이니까 여기서 이제 얘들 타고 놀겠지. 놀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다 충전기를 꽂아. 그래서 전기를 주는 거야. 아프리카에는 핸드폰 보급률이 70%가 훨씬 넘어가.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걸로 핸드폰 결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를 사러 가게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 내고 충전을 해.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을 교육을 잘 안 시켜. 바로 노동력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을 한 거야. 학교에다가 이 솔라카우를 다 하나씩 대주면 애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에 와서 등교를 하면서 여기에다 꽂아놓고 수업을 들을 거 아니냐. 그럼 이 태양열 패널은 효율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고속 충전 그런 거 아닙니다. 한 4시간, 5시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돼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야. 왜? 4시간, 5시간 애들을 학교에 머무르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그걸 빼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들으면 어휴 학교 보내기 잘했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태양열 패널이 전기를 충전을 해준다.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이잖아. 이과적인 내용이잖아.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3세계의 아이들을 학습을 하게, 공부를 하게 기회를 준다. 이건 굉장히 문과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까 보던 영상 마무리하고 마무리할게요.